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SK하이닉스 엔비디아보다 더 약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2% 밀렸는데 사실 엔비디아 2%면 SK하이닉스 2% 이렇게 비례하게 가지 않죠. 엔비디아가 약간 휘청거리기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는 크게 기침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떨까 걱정도 많으실 테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간에 하이닉스가 영힘을 못 씁니다. 이유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네, 일단 오늘 좀 전에 그 BNK 보고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은 전문가나 증권사 쪽의 전문가들이나 모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상향이 지속된다. 가격도 오르고 시황도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먼저 일단 마진 축소와 관련된 또 시황 축소와 관련된 그런 보고서 거의 매도에 가까운 그런 보고서가 한번 나왔고요. 그러면서 좀 수급이 꺾인 것일 수도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또 하나 움직이는 그 BNK의 오늘 보고서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소위 이제 비백 쪽의 모델에서 들어가는 HBM이 변경되면서 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보다 더 빠졌고 회복은 더 못했고 주가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수급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일단 이 전망이 맞다는 가정하에 DDR4에서 DDR5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DDR5의 전반적인 가격이 지금 안 빠질 거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빠져도 굉장히 완만하게 빠질 거다. 그래서 지금 비백에서 용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진입하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지 기존에 이제 많이 팔았던 하이닉스의 물량이 줄어들 리는 없다. 그 비백이 H백 다음 버전인가요? 아니 밑 버전이죠. 아랫 버전, 하위 네. 버전. 그러니까 네. B200, B100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도 있고 H백의 그 하위 버전에 들어가는 그 HBM의 용량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칩안에 들어가 쌓는 그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격이나 여러 가지 얘기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BNK 보고서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물량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타격이 있어도 타격이 적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큰 변화가 아니라면 실제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저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4분기에 보면 가격이 완만하게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움직임이 내년 지금 하이닉스 CEO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는 그 이후에는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미국 경기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기본 가정이 빅테크들은 무조건 내년에도 투자를 늘린다가 기본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율 변화라든지 미국 경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그 전망이 조금 어그러지면 현재 반도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Q에 대한 우려보다는 P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보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우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HBM에서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역대 보지 못했던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밸류의 상당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이닉스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PB 2배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HBM에서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2.6배, 7배까지 급등을 했었고 조정 받았는데 지금도 2배인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여전히 2등이었을 때 정도의 밸류에이션 상단이 지금 2배라는 거죠. 그래서 HBM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그 경쟁력을 잃지 않고 적어도 HBM 내에서는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시 전고점 도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HBM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삼성전자와 계속 물량 싸움하고 그러다가는 비슷한 점유율로 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차피 이쪽 돈 싸움이거든요. 계속 시설 투자하고 계속 넓혀나가고 차세대 개발하고 그래서 지금 HBM이 이렇게 계속 돈을 압도적으로 잘 벌면 하이닉스도 시설 투자나 R&D 투자가 계속 가능할 텐데 뭐 반도체 시황 산업이니까 경기에 따라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좋았을 때 SK하이닉스가 또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압박을 받게 되면 과연 그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SK하이닉스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뭐 18만 원 아래 정도에서는 트레이딩 바이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밸류에이션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성장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 HBM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결정나느냐? 올해 4분기 정도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예상으로는 삼성전자가 뭐 적어도 11월 정도 이전에는 발표할 가능성,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확실하게 진입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입하는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시황이 일단 둔화되는 것만으로도 사이클 산업상 시장이 조금 밸류에이션 아주 높게 주기에는 어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번에 뭐 하락이 나타났을 때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하면서 소위 짧은 상승 추세라도 만들어 주는지 그다음에 지금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빨리 좀 바뀌는지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차트가 저는 약간 신기한 게 2024년도는 표시가 안 된 거 아닌가요? 2016년부터 24년까지인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올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밸류에이션 밴드는 날짜가 아니라 아래쪽에 연 맞죠? 이건 맞습니다. 2024년도는 그럼 지금 아직 표시가 안 된 그래프가 맞겠죠? 이게 아마 포워딩을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예. 2.7배까지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의 적정한 가격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지금 가격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HBM에서는 확실하게 삼성전자는 뭐 진출은 당연히 하겠지만 삼성전자를 누르고 압도적인 그런 1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뭐 하이닉스가 밸류를 한 뭐 2.5배까지 다시 높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반도체 시장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이닉스 밸류를 이 정도에 놓고 봐도 되느냐, 삼성전자의 진입에 대한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가지고 논쟁 중이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짧은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엔비디아는 기대가 너무 높죠. 지금 실적이 그 높은 기대를 그런데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적어도 2023년 이후로는 그 높아진 기대를 더 높이 실적을 내고 가이던스도 더 높이 내면서 네.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 블랙일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지연되는데 그러면 과연 가이던스는 어떻게 줄까? 그 블랙일의 빈자리를 다른 이제 H팩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잘 메꿔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요구하는 게 뻔할 거예요. 블랙일 언제 내올 거냐, 문제가 뭐냐, 이걸 아마 요구할 건데, 과연 시원스럽게 젠슨왕이 다 모든 걸 얘기해 줄 거냐,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그러니까 문제점은 좀 틀린 표현이고, 논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일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소위 CPU까지 다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면 정말로 시장은 일통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GPU에다가 가운데 칩은 뭐 인텔 칩이나 뭐 이런 칩을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도 이제 자사가 만든 자사가 설계한 CPU를 집어넣어서 이게 더 만약에 효과가 좋다라는 게 정말 확인이 되면 다른 쪽은 뭐 개발 의지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미 통일, 엔비디아가 통일하는 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의 장악력도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CPU와 GPU까지 모두 뭐 잡아먹는다면 그러면 이 시장은 정말로 일통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그 변수는 아마 정비 규제 정도?
이게 이제 독점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독점업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독점 규제 정도를 제외하면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리스크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도 지금 역사적 평균 수준입니다. 2022년 이후로 한 3년 이상의 역사적 평균 수준까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이어서 아, 밴드 상단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그렇게 올랐는데도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4년간의 2021년부터 네네. 제가 어저께 봤던 그림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의 밸류에이션 평균이 한 40배 내외란 말이죠. 포워딩, 12개월 포워딩 네네. 평균이 40배인데 지금 그 정도 레벨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평균 수까지 올라왔으니까 평균 수렴된 건데 평균 수렴까지 시켜놓은 이유는 뭐냐? 결국 이번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사가 높아지는 거죠. 엔비디아도 거래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본주에 대한 거래보다는 양쪽 방향에 뭔가 파생 쪽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 않나라는 위아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이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아침에 외신 보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변동성이 뭐 아래든 위든 한 9% 이상 날 거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베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이닉스는 뭐 선행해서 가시지 말고 결국 엔비디아 결과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반기랑은 조금 다른 하반기 움직임을 나타내서 약간은 좀 주주분들이 답답해하실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이 증권가의 슈퍼볼이다라고 또 불릴 정도로 엔비디아의 실적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인 약세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 부분 요목조목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다시금 또 주목받는 항공 섹터와 유틸리티 과연 꾸준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동안 하락분을 만회하려면 아직은 좀 멀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바닥 대비는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항공 유틸리티 쪽에 가장 중요한 원가로 작용하는 거 뭡니까? 결국은 유가거든요. 그렇죠. 또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중동 전쟁 때문에 다시 또 올라와서 77달러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 그 상반기 움직였던 80달러 레벨보다는 좀 내려온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원가 부분에서 유가는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환율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유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게 또 느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항공업종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리스라고 하는 달러 부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달러 부채 자체가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지금 중장기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왔어요. 이 100라인이 이 지금 월봉인데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박스의 하단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지난번 추세를 상승했을 때 한 20년 초반 정도에 급등하는 구간의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아마 유럽은 미국보다 조금 앞서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서로 엇갈리는 정책 속에서 과연 달러 인덱스가 정말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원화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어쨌든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항공업종 쪽에서는 경상이익 쪽에서는 충분히 개선될 만한 여지가 양방향으로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에 따른 긍정적인 수혜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달러 부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효과도 있죠. 거기다가 금리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리스가 어떤 계약으로 따라 움직이는 데 차이가 있겠지만 리스가 만약에 변동금리 같은 걸 적용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쪽에서는 유가 관련된 수혜가 있고 뭐 지금 업황은 뭐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제가 어제 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20일 날 환율이 처음 움직였을 때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 주목해볼 업종 두 가지를 항공과 유틸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20일 날이 요 날인데 이때부터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항공이 움직였는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완만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저께는 뭐 진에어 같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LCC가 더 강하게 움직였지만 본질은 이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전혀 뭐 주목받고 있지 않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나 주가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이런 원가 부분에서의 그 절약과 그다음에 환율 부분의 움직임 자체가 또 영업이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 해당 업종의 실적 개선은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특히 3분기 실적은 이미 3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3분기의 개선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저께 일주일간 그 네. 업종의 이익 변화를 말씀드릴 때 뭐 유틸리티나 항공업종 쪽도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베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지금의 상승세가 뭐 매일 이렇게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네. 아마도 3분기 실적 발표될 때 정도까지는 지금의 수급이나 지금의 주가의 완만한 상승세가 대표주 중심으로는 좀 이어질 가능성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항공주는 사실 좀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약간 감을 잃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게 LCC가 좋은 건지 어떤 종목이 항공의 대장인지 그리고 대한항공 이슈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건지 항공주라고 섹터를 정했다 하더라도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좀 팁을 주신다면요. 저는 뭐 LCC는 여전히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뭐 진에어는 뭐 합병 과정에서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합치고 하면 뭐 초대형 LCC로 거듭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최종 도장은 어떻게 찍을 것인지는 뭐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넘을 때마다 최소 1년 반에서 2년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도 어떻게든 넘어가겠지만 뭐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앞서가서 미리 여기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TA나 이런 데들은 아직도 좀 많이 불안하잖아요. 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전체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크레딧물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구조가 불안한 이 LCC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업종은 뭐 누가 뭐래도 대한항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쪽에서도 뭐 지역난방공사도 나름 잘 움직이고는 있으나 그래도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뭐 대표 종목이 있고 수급도 대표 종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두 종목을 여전히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의견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틸리티도 동일하세요? 특히나 이쪽은 사실 뭐 한국전력 뭐 매년 적자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글쎄요, 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요금의 추가 조정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원가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개선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만큼 아마 한국전력도 뭐 최악의 실적은 좀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의 수급 개선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뭐 상승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겠지만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의견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원화 강세와 또 그 밖에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유가 이 3박자가 고루 맞아떨어지는 항공과 유틸리티 섹터 전략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종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실리콘2인데 실리콘2 차트 놓고 보시면은 급등을 했다가요. 뭔가 옆으로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도 살짝 받지만 이 수평이 약간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느낌도 함께 받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6% 거의 7%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들었다 놨다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인데 실리콘2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실리콘2는 뭐 화장품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한 2달 전부터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잘 아실 텐데 실리콘2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결국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처럼만 성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 다 아시니까 좋은 얘기는 다 빼고 뭐 지금 품목도 늘어나고 있죠. 뭐 조선민요 쪽에 굉장히 기울었던 그런 비중이 여러 제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비중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도 좀 넓어지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뭐 중동 쪽이라든지 뭐 유럽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넓어지고 있는데 이 실리콘2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이기도 하지만 화장품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가 아직까지 전환된 건 아닌데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는 묘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의 등락폭을 보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최근에 등락이 워낙 뭐 거듭되다 보니까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어저께도 7% 내렸고 뭐 오를 때도 또 한 4, 5%는 너무 쉽게 오르고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이제 위험 요소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내년에도 꽤 가파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저게 연결 매출하고 재고 자산이에요. 네. 재고 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떤 구조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냐면 동사가 다 사서 그걸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해주고 재고 자산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성장의 요인이 하나라도 틀리거나 뭐 삐끗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쌓인 재고 자산은 전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게 아니고 전망이 틀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밸류 높은 건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운반비가 얼마 안 된다. 지금 현재 운반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비중이 아직 작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운반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배보다는 항공비 같은 걸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판관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출의 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매출 성장 속도가 빨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국 화장품에 잘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품질이 좋아서? 뭐 그 이유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K 컨텐츠라든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자리매김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국 컨텐츠와 K-팝의 성장이 지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에 발표되는 한국 작품들 뭐 거의 최악 수준이고요. 나오는 작품들마다 뭐 개인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시겠지만 뭐 디즈니로 가는 드라마든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든 뭐 기대는 이만큼 띄워두고 실제로 보면은 뭐 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작품들이 벌써 제가 보기엔 한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K-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K 콘텐츠의 성장이 예전만 같지 않다. 물론 그 연말에 오징어 게임 2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한다면 제가 보기엔 뭐 최악의 경우가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리콘2가 지금까지의 성장을 반영한 적정 주가는 맞는데 내년에도 이와 같은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야 아직 추세가 붕괴되지 않았으니까 버티면 되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수급도 뭐 춤을 추고 있고 일부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기도 했죠. 뭐 물론 이건 뭐 예정된 거라고 해서 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봤을 때 화장품 대장주인 실리콘2와 화장품 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경계감이 필요하고 또 꾸준히 검증해 보셔야 되는 종목군이다. 실리콘2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